네, 많이 기다리셨죠?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쯤 됐을 때, 지금은 한 5,200명 정도 되는데요. 100명쯤 됐을 때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아무리 그 구독자가 늘어나도 광고를 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 광고를 안 달고, 요즘에 좀 가장 많이 올리는 게, 좀 넘어갈게요. 예, 맞아요. 제 소개예요. 네, 좀 잘 안 보이시죠? 제 소개인데, 안 찍게요. 요즘에는 이제 책 읽어주는 여자, 책 읽는 여자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 옆에서 이제 그 시간당 얼마씩 주고, 목소리 좋은 분을 섭외해서 책을 읽게 하고, 그 책 내용을 이제 영상에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읽고 싶은 책은 이렇게 오디오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잘 많이 안 팔리는 책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오디오북을 유튜브에 그냥 올려버려야 되겠다. 나중에 어떤 소송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으로 때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광고를 안 달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영상으로 수익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출판사나 그쪽 저자가 이렇게 소송을 걸어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저를. 아무튼 그런 측면 여러 가지 구독자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광고를 이제 달지 않고 있는데, 대신 유튜브 내용이 좀 잡다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예술가의 신변 잡기도 막 올라가 있고 그래요. 노래방 영상도 막 올라가 있고 그래. 좀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글쎄, 언제부터, 저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제 소개는 그냥. 어쨌건, 그냥 어떤 지식에 대한 갈망은 중학교 때부터인가 갑자기 좀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인가. 뭔가 이렇게 알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 그랬는데, 아무튼 공부는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의 꼴찌 했다가 고등학교를 퇴학도 당해보고, 퇴학을 당했다가, 무단결석으로 퇴학을 당했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학교에 가서 자퇴 처리하고 막 울면서 하루 종일 어머니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그 자퇴서에 도장을 찍고 이제 집에 가시면서.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때 그 퇴학이 좀 계기가 됐는데, 제가 학교를 안 가게 된 거는 그때는 폭력이 너무 심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수학 문제 하나 틀리면 20대 맞고, 그런데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맞았거든요.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저는. 학교가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그만두기로 했어요, 학교를.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만둔 적이 한 번 있었죠. 그 이후로 이제 그 이후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좀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막 맞고 퇴학당하고 어머니 울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순간 이후에 제가 24시간 공부법을 실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절할 때까지. 다시 눈 뜨면 또 공부만 생각하고. 그게 이제 24시간 공부법인데, 여기 뭐 학생들도 좀 있긴 한데. 근데 24시간 공부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찌되건 그걸 공부를 즐기든 즐기지 않던 간에, 그 황농문, 몰입에 대해서 강의한 황농문 씨가 그랬잖아요. 우리 두뇌가 어떻게 착각을 하게 되냐면, 뭔가를 24시간 생각하게 되면은, 두뇌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죽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뭔가가 중요성이 인식이 돼야만이 기억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뭔가를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뇌가. 그래서 기억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쭉 하게 되면은 두뇌는 이 사람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보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저절로 거기에 맞는 이제 체질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24시간 공부법을 시작했을 때가 만으로 만 15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고1 때.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만뒀으니까 고1 때 만 15세쯤 되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뇌과학이라는 학문에 좀 관심이 갔어요. 고등학교 때 생물을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보통 12세에서 18세 정도, 1318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이에 두뇌가 굉장히 특수하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일종의 그거를 이제 1차 두뇌의 1차 가소성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한 유치원 때까지라고 보면 되고 2차 가소성 다시 한번 두뇌를 혁명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시기가 오는데 그게 이제 한 중고등학교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 두뇌를 완전히 뭔가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DNA까지 한번 두뇌의 패턴까지 바꿔볼 수 있을 정도의 하나의 그 유연성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실은 어떤 어머니가 강남의 어떤 어머니가 이제 보통 어머니하고 자식 관계가 잔소리하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말을 못하니까 제가 대신 얘기해서 그 유튜브 영상을 그 친구 문자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결국 들통났네요. 이제 작전이 들통났는데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에 제가 뇌과학을 공부했을 때 20살이 되기 전에 한 번쯤 체험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고등학생한테. 그게 뭐냐면은 몰입을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멈추는 느낌을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상현실에 대해서 이제 뭐 미래는 와 있단가? 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가상현실이 몰입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두뇌가 한 5분 정도 지나면요 그 가상현실을 현실로 착각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면서 흥미롭고 그렇게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 빠지도록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을 체험한 사람들이 체험하고 나와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5분 지난 줄 알았다. 근데 실제로 나와서 시계를 보면 25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3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로 압축해서 느끼게 됩니다, 두뇌가.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뭐냐면은 명상 기법 중에서 초침 멈추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시간을 이 두뇌가 가속화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분명히 초침은 1초마다 한 번씩 가는데 그게 마치 5초마다 한 번씩 가는 것처럼 느리도록 우리 두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명상이 있었는데 저는 시도는 해보진 않았어요. 주로 이제 뭐 생각을 하거나 책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느껴본 거죠.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 근데 바로 그런 체험들을 길게 잡아서 25살? 두뇌가 어느 정도 유연했을 때 근데 사실 더 일찍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게 악기가 됐든 놀이가 됐든 뭐든 간에 그 시간이 느려지는 체험 또는 시간이 멈추는 듯한 그 몰입도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좀 체질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체질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그건 마치 생각이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성인이 돼서도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흡수하는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두뇌가. 근데 그거는 그때 좀 어렸을 때 그 체험을 해줘야 그게 성인기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현재 너가 몰입할 수 있는 좀 가장 네 주변에서 쉽게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봐라. 그 고등학생한테 제가 해준 이야기가. 그것이 공부에도 좋고 아닌 거에도 좋는데 내가 당부하는 건 시간이 멈춘 듯한 체험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그게 어렸을 때야 체질화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었죠.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이에요. 미래 인문학인데
제가 EBS에 미래강연 Q라는 프로에 한 6번인가 패널로 출연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뭐 교수님들이라든가 지금 김영부 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왓슨이라는 그 암 진단 의사 그 1년 사용료가 10억이래요. 1년 사용료가 10억인데 우리나라에 그 왓슨이 한 병원 8군데 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세히 제가 이제 설명은 TV에서 못했는데, 저런 질문들을 했을 때 이제 그 강의하신 분들도 다 동의를 했는데, 강의 주제가 미래 인문학인데, 다가오는 미래가 수많은 그 4차 산업혁명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축소사회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인구 감소라든가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거라든가 전 세계적인 지금 불황기가 오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례 없는 이 것들이 너무 많이 겹쳐 있대요, 지금. 그래서 어떤 변화의 요인이 하나 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인문학 자체가 변하는 시점이 이제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을 미래인문학으로, 뭐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이렇게 해서 이제 책 제목을 지어서 좀 부랴부랴 급히 그 제목을 좀 놓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이제 제가 책을 냈는데 그 이후에 한 여러 명의 학자들이 논문을 모아서 제 책이랑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또 냈더라고요. 몇 년 후에. 그만큼 인공지능이라는 거하고 미래인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밀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미 낸 책 제목을 따라할 정도로 그만큼 그게 키워드인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미래인문학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그 구글의 기술이사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발명가인데, 그 사람이 이제 두 가지 특이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인공지능이 지구 전체 인류의 IQ를 능가하는 시점을 1차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70억 인구의 IQ를 다 모은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영리해진다는 것이죠. 더 많은 빅데이터를 갖게 되고. 그게 이제 그 특이점을 레이 커즈와일이 원래는 2045년이라고 했다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다음에 6년인가 9년인가를 줄여요. 그래가지고 2036년인가 9년을 줄였나 보다. 9년. 네. 9년을 줄여가지고 그 시점이 9년 더 일찍 올 것 같다고 자기 의견을 수정합니다. 그게 이제 그 특이점이 오는 거고, 이제 그 다음 특이점은 자율수명 특이점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세포를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짜 영노화, 60대, 70대가 정말 30대 중반 정도의 외모로 늙지 않고 살게 되는 이제 그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시기를 커즈와일은 2055년쯤으로 봤거든요. 2050년 정도 봤는데, 제 생각엔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 세포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성이 높아서 한 2080년 정도는 가야지 뭔가, 물론 2055년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자기를 영노화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수십억이 들겠죠, 돈이. 근데 2080년쯤 되면은 그냥 웬만한 부자들이 어떤 다시 젊어지는 그런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뭐 그 정도 되겠죠. 좀 많이 너무 졸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차분하게 제 스타일로 좀 갈게요, 그냥. 그래서 질문이 부하 권력이 되는 부분이, 여기 6일문 회장님 와 계신데 그 시골에서는 길문을 질문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약간 사투리. 그래서 질문아 이렇게 이제 아마 어렸을 때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 대신 생각해주게 되는 때가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대신 생각해주잖아요.
그런 때가 오게 되면은 질문 형태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최초의 인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맨 처음에 떠올렸던 인간에게 지금의 저작권이라든가 특허권 같은 게 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뭐 전자인간이다, 시민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뭐 100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어떤 발명이라든가 지식 생산이라든가 또는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C&D처럼 연결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자동화가 됐을 때에는 최초의 어떤 아이디어를 던지는 사람에게만 법적인 효력이 가는 거죠. 딱 던졌을 때 물론 예를 들어서 구글의 인공지능이다. 그럼 당분간은 그 회사가 이제 그 어떤 질문을 던진 사람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하고 구글 회사가 어떤 특허권의 이익을 반반씩 나눠 갖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커즈와일이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전체 인류를 뛰어넘는 그 정도가 됐고, 또 지금 사물 인터넷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 인공지능과 사물이 다 연결되는 시대가 되면은 인공지능 자체가 숨길 수 없는 기능이 돼버리거든요. 보편제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어떤 질문에는 대답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자율권을 어느 정도 갖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그 내용을 다뤘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배신하거든요. 자기 주인을. 그래서 그 회사의 CEO를 죽이는 장면이 죽여버리죠. 로봇을 사용해서. 이제 뭐 왜 그랬는지는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정도의 특이점이 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해줄 확률이 아주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 인문하고 연결이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서 그 시대를 맞이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아이디어하고 질문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현재 살거나 배우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이 각자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왜냐면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변리사랑 같이 한 3년 동안 특허 등록을 도와주고 발명품을 진입장벽을 만들어주고 회피 설계라고 그러는데 상대방 회사가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그 동일한 기능을 내게 만드는 게 회피 설계란 말이에요. 예전에 폴라로이드 카메라, 랜드라는 사람이 개발했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코닥에서 회피 설계를 해서 만들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원들한테 연구를 시켰는데 너무 기능이 간단해가지고 회피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랜드라는 사람의 그 특허권을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둘이 소송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둘 다 망했어요. 코닥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해버립니다. 그 소송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건 그런 소송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그 발명품을 회피 설계를 미리 발명을 해서 특허를 더 내버리는 거거든요. 삼성도 다 그렇게 합니다. 대기업들이. 그래서 정작 쓰는 특허는 하나인데 특허를 내놓는 것은 20개 정도 되는 거예요. 회피 설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특허 관리 비용만 몇 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그래서 이제 그 특허 관리 비용을 어떻게 줄여볼까? 몇 조씩 들어가니까. 그게 10년인가 15년인가 이렇게 어떤 뭔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허를 남기고 어떤 특허를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릴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첨단 기업들의 고민인 것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특허 하나를 상품화 시키는 데 있어서 대략 시제품 만들고 뭐하고 해서 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가. 그런데 그 비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인공지능 특이점이 딱 오는 순간 그것을 뭐 대신 만들어주는 것까지 로봇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일수록
미래 인문학적 견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식을 다루고 경험을 하는 그런 어떤 목적 자체를 역시 어떤 창의성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한순간 이렇게 굉장한 어떤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 미래가 지금 그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그런 시대가. 병원이 왜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냐면요. 지금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리빙 랩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이오 회사, 어떤 헬스케어 회사라고 그러죠. 헬스케어 회사에서 점점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몸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그 뭐 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원격 의료라고 하죠. 이런 실험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공산당 체제니까 중국은 뭐 그것을 뭐 이렇게 강제로 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사람들한테. 아무튼 제가 중국 얘기 좀 더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치료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약물이 예전에 주사를 맞지 않고 뭐 패치로 나온다거나 그냥 이렇게 피부 틈 사이로 그 약물이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몸속에 머무르는 알약 크기의 의사, 그러니까 우리 장에 머무르는 의사, 뭐 위에 머무르는 의사 이런 어떤 각 장기마다 그걸 담당하는 그 나노 의료 로봇 이런 것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생활을 이제 인공지능이 또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사회가 점점 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자신을 망가뜨리려고 맘먹지 않는 한은 치유가 일상적으로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서 법적으로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사망 선고예요. 사망 선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삶이 아주 길어졌을 때 일종의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스위스로 매년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인원이 있거든요.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죽어서 이제 시신은 다시 가족들이 이렇게 가지고 아무튼 운구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 100명 매년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그 병원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싶다 죽여달라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제 예측에 이게 1000명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1000명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를 해주는 병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점점 커져버리고 또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이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바뀌어가 버리는 것이죠. 자 게임을 즐기던 학생이 더 왜 취업에 유리하고 이런 부분도 당분간인데요. 아주 장기적인 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건 아닌데 회사들이 뭐가 중요해지냐면 미래의 어떤 혁신적인 회사들이 인공지능이 인간들에게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려고 모니터상에서 우리 인간은 정보를 80%를 시각적으로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니터상에다가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도록 뭔가 단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서를 보고서 내가 클릭을 한다거나 뭔가 하는 게 인간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걸 선택해주면 결정권은 인공지능 로봇한테 없으니까. 근데 기능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 어떤 마디마디마다 어떤 일의 마디마디마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요. 이렇게 공중에 홀로그램을 띄울 수도 있고 이런 시각적으로 일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시각적으로 빨리 파악을 해서 클릭을 하고 판단을 해서 클릭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회사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지식에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게임을 하는 습관이 있는 두뇌가 필요해요.
그게 대부분 게임을 하는 거랑 비슷해진답니다.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달했을 때. 근데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취업할 무렵이 되면은 그 예전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거기에서 왜 공중에 막 이렇게 이미지들이 뜨면은 손가락으로 손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거 나오죠.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근데 그런 걸 빨리 파악하고 잘하는 두뇌가 게임을 통해서 발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임은 나쁜 거다 해가지고 그걸 초등학교 때 억압을 해버리면 그게 전반적으로 인간이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을 때 이 친구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취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코엔이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그 책에서 책 제목 까먹었는데 이미 선진국, 미국이나 독일이죠. 좀 4차 산업혁명이 많이 진행된 곳에서는 사원들이 되게 게임하는 형식으로 회사 일을 합니다. 많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갑자기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어린애들의 본능을 좀 믿는 편인데요. 어린애들의.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책을 잘 안 보고 게임을 좋아하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경향들이 다들 있잖아요. 다들 있는데 그것을 막고 책으로 몰입하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 아닌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게임의 방식이 얘한테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도록 환경을 제공을 하되 그 게임 환경을 점점 더 좋게 즉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가상현실 체험 중에서 가장 실감나는 그 게임하는 데가 거기 롯데타워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비싸겠죠 당연히 그걸 한번 하는데 그래서 책값에 들어갈 돈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애가 대학생 됐을 때 대학 등록금에 써야지 그러면서 어디서 적금을 부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그 돈을 바로 그 게임 체험에 지금 당장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경험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왜 게임 중독이 되냐면은 게임하는 환경이 나쁘고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큰 게 있다거나 뭐 그러면 더 중독이 되지 않고 좀 더 얘가 그 게임이라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자기 두뇌를 게임과 이렇게 최적화 시켜 나갈 텐데 그것을 게임이라는 것을 나쁘게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걸 회피하면서 뭔가 몰래 한다거나 하면서 그게 오히려 더 중독으로 가는 지금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부모가 최첨단 게임을 함께 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밝게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중독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서 자기 두뇌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사회 미래 회사에 더 맞는 두뇌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오디오북을 자꾸 올리는 것도 귀로라도 들으면 돼요. 귀로. 그리고 체질적으로 창의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청각으로 두뇌 공부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책이 눈에 잘 들어오는 두뇌는 체질적으로 창의성이 좋은 두뇌는 아니에요.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시 패스 해가지고 이렇게 고급 공무원이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융통성이 좋은 사람이 드문데 그것은 그 두뇌들이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타고나기를 융통성이 부족한 두뇌로 타고났을 확률이 거의 75%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출세제도 자체가 고시패스형 사회였기 때문에 점점점 뭔가 의사결정을 할 만한 어떤 권력이 있는 곳에 융통성과 창의성이 없는 두뇌로 넘쳐나는 사회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취업을 봐서 고시 패스를 해서 대학을 간다거나 뭐 어떤 고급 공무원이 된다거나 하는 방식을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유럽 같은 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방식을 빨리 탈피해야만이 의사결정권자가 제때 어떤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자, 왜 쓸모가 없거나 쓸모가 적은 것들이 더 귀해지는가? 이게 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서 이제 좀 쉽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좀 있는데요. 갈수록 공짜화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기본소득이라 그래가지고 월급까지도 그냥 공짜로 나오는 세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죠. 일부 뭐 실험하고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로봇이 세상에 많이 깔릴수록 그 기본소득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소득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돈을 통해서 뭔가를 사야만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식에서는 그 적은 뭐 50만 원, 100만 원 기본급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꼭 무료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나중에는 가격을 낮추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 마치 지금 현재 우리가 와이파이를 거의 공짜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데다가 동시에 인공지능 특이점이 오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유용성이 있는 일, 그 다음에 효율적이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인간들이 소외당하기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머지않아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은 좀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5,000명이었어요. 지금 아마 2,000명대 될 겁니다. 2, 3,000명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출장 강의 다니다 보면은 도로를 사람들이 깔아놨는데 사람 죽으라고 깔아놓은 데가 꽤 많더라고요. 자칫하면 죽겠더라고, 진짜. 꼭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그 커브길을 가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내리막의 커브길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럼 좀 크게 돌린다든지 뭔가 기능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트럭 다 넘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드레일 보면은 사고 나는 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탑차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코너링 회전할 때 굉장히 두렵거든요. 넘어갈 뻔했네, 막 이런 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설계도만으로 이런 걸 막 해놔 버리니까 정말 살 사람을 그냥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 도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파병을 해서 거기 전사자가 5,100 몇 명인가 그래요. 근데 월남전 우리가 파병 기간이 거의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천 명씩 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한 거예요. 사실은 10년 동안 파병해서 죽은 우리 군인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10년이면은 몇만 명이 벌써 사망한 거 아닙니까? 월남전으로 따지자면. 물론 이제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 도로라는 게 거의 전쟁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행동이, 어떤 인간의 삶이 사망 위험의 확률이 예전에는 뭐 여기서 사망 확률이 0.1%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도로에서 죽을 확률, 뭐 이런 거. 확률이 뭐 0.1%, 0.01%는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점점점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화 되면서 문명화 되면서 전에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 불편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약간의 사망 확률이 있는 것 자체가 점점점 금지되게 됩니다. 자, 위험한 것들이 금지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인식 안 했지만 이제 그게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너무 위험해. 이걸 그냥 넘어가다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가 다가오는데, 자, 우리가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을 줄이는 방식이 또 확산이 되게 돼요. 인공지능 로봇이 워낙에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세돌이 알파고에 쳤던 것처럼 어떤 바둑 여기서는 이제 뭐 은퇴했을 정도니까 여러분 알파고 그 하사비스가 알파고 은퇴시키면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여기 있는데 PPT를 넘겨야 되니까 아무튼 뭐 인간의 창의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이게 이제 이세돌 씨가 한 말이에요. 인간의 자기가 굉장히 창의적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빅데이터를 들고 나오는 알파고가 더 창의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이 그런 인터뷰를 했고 하사비스가 알파고를 은퇴시키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제 알파고는 과학 연구를 하러 갑니다 이랬어요. 알파고한테 과학 연구를 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인공 일반지능 AGI라고 그러죠. 제너럴이라는 단어가 붙죠. AGI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을 인공 일반지능, 범용 어떤 지능으로 범용 인공지능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저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에서 먼저 그 AGI가 활성화되는 것을 저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인공지능이 중국이 왜 또 빨리 개발되는 줄 아세요? AGI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서 머리가 영리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율주행차 중국에서 어떤 도시 하나를 만들었는데 꽤 소규모 도시 정도가 되거든요. 도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는 자율주행차만 돌아다니는 도시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만 실험하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규모가 굉장히 큰 도시 하나가. 근데 그거 왜 가능해요? 땅이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국유지가 많으니까, 공산당이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구글 그 자율주행차라든가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얘네들은 실제 도로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사고도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예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겪게 되는 변수를 데이터 양이 훨씬 많은 거예요. 중국이 훨씬 빠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천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 사람 얼굴 알아보는 인공지능이거든요. 거기는 인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CCTV하고 연결된 인공지능이 내 얼굴을 보고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 같으면 저거 당장 중단해라 이렇게 할 텐데 중국은 그거 이의 제기하면 감옥 가거든요. 잘못하면 죽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 리빙 랩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실험실. 중국 10억 인구가 또 오죽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데이터량이 더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엄청난 데이터를 생산해내는데 그것을 공산당에서 1년에 6조, 7조를 쏟아부으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자유민주주의, 뭐 기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데이터 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중국의 인공지능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어쩌면 전쟁의 원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 예전부터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먼저 개발하게 되면은 은행이라든가 그 모든 암호를 다 풀어버리거든요. 이 양자 컴퓨터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 그를 전체를 해킹할 수가 있어요. 그 양자 컴퓨터가 성공을 해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걸 미국이 가면 둘 리가 없거든요. 어쨌든 난 그게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AGI를 무슨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논문이 상위권 좋은 논문을 1등부터 100등까지 매기면 50%가 중국 학자들이 쓴 논문이래요. 그러니까 허수가 아니라 실제로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인공지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뭔가 어떤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참 저거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뭐냐면 조금 인간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을 다 피하게 되고 그것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해 주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급속도로 발달을 하는데 인간의 두뇌는 생물학적인 진화 속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물론 뭐 레이커즈와 미래학자들은 우리 두뇌를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하고 연결시킬 거다, 뭐 여기다 칩을 박는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거 100년 내에 과연 저는 200년 내에 가능할까 싶을 정도예요.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 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살아서 겪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걸 인간한테 시키면 안 되라는 말들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인간한테 맡기냐? 인공지능한테 맡겨야지. 이런 말들인 거죠. 이걸 왜 사람한테 시켜 로봇을 시켜야지? 이런 말들을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두뇌가 생물학적으로 진화 속도가 느리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직업의 취미화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키자니아 알죠? 키자니아. 직업체험 어린이들 가는데 전 지구가 키자니아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인간은 산업사회에 태어나서 평생 먹고 살았던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조립하면서 이 양반이 산 거예요. 한 40년간. 그리고 이제 고령 노인이 됐어. 그런데 노인이 되면은 자기가 전성기 때 했던 활동을 그리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켜줘야 돼요. 왜 시켜줘야 되는지 아세요? 30, 40대 때 또는 40, 50대 때 이 사람이 했던 노동이 됐든 사무가 됐든 뭐 또는 책 읽기나 책 쓰기가 됐던 간에 책 쓰기도 지금 인공지능이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이 그걸 안 하면 치매가 빨리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자니아처럼 성인들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것을 취미처럼 이렇게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경향성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게 될 건데 직장에서 인간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의사결정권자만 실질적인 일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냥 취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복지예요. 복지 차원이야. 그러니까 두뇌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냥 회사를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취미처럼 지금 직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걸 좋아할 인간이 몇 프로나 될까요? 만약에 정말 재미있는 취미 활동,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직장 생활만 하다가 30대 때 자기 취미 활동을 개발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에 중독되는 게 이제 술, 마약, 게임, 도박 이런 거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건전한 취미를 갖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 은퇴했을 때 그게 가장 접근성이 쉬운 거죠. 뭔가 좀 더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활동으로 이렇게 노년기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가상현실 쪽으로 많이 좀 빠져들게 되겠죠. 가상현실에서 이제 위로를 받는 방식으로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특성이 비슷한데 재밌게 노는 것 있잖아요. 재밌게 노는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죠. 잘 노는 사람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어려서부터 놀던 사람들 거기다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뭔가 더 특이한 걸 찾기 시작해요. 뭔가 매니아가 돼가요. 뭐 이렇게 수집을 한다거나 이상한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도 약간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뭐 슬라임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취미 활동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혀 쓸모가 없고 또는 쓸모가 적은데 단지 거기서 어떤 감각적으로 뭔가 느낌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취미로서 인정이 된다거나 하는 활동에 조만간 인류 100%가 그 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쓸모 있는 일, 생산적인 일, 돈을 벌었던 일 자체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점차 넘어가게 되고 인간은 오히려 그 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고 더 멀리 떨어져서 호모 루덴스, 노는 인간에 가까워질수록 근데 특이하게 먼저 놀기 시작한 사람일수록 그 노는 그룹에서 리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노는 그룹에 특이하게 쓸모없는 일을 시작했다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가 앞으로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보편화되게 되면은. 그래서 그 리더가 되게 되면은 그 리더에게 회비를 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아리 활동할 때도 회비를 내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어떤 모든 취미 활동에서 좀 더 잘한 사람이 회장이 되잖아요. 회장이 되고 회비를 내고 하는데 그 오가는 그 어떤 회비가 어디서 나오죠? 그게 국민 기본소득이에요. 그래서 미래사회에 지금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거나 대단한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하고 미래사회에서 굉장히 부자가 된다거나 인가도로서 굉장히 그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 방향 자체가 완전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놀고 또는 더 사소하고 더 쓸모없는 것에서 어렸을 때 몰입을 해봤던 애들이 오히려 걔네들이 리더가 되고 걔네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경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물론 언제부터 정확하게 그 경계선이 어떻게 될지 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인문학 견지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런 경향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가 또는 현재 젊은이라면은 자기 그 직업의 미래라든가 자기 그 노후의 삶을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저 네 가지 질문들, 저 경향성을 일단은 전제로 깔고 나서 뭔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미래인문학의 효용성이죠.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5분 남았습니다. 네, 보면 5분 동안 네. 뭐가 있나 좀 보고. 그림 얘기해주세요. 그림. 네,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의 얘기에 의하면 제가 5살 때 벽지에다가 닭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꽤 잘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눈동자에 이제 우주 전체를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술사를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좀 알 텐데 미술사는 자기 선배 화가들이 하지 않았던 어떤 장르라고 하기도 하고 양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더 특이한 재료를 써야 되고 과거에 선배 화가들이 하지 않았던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이게 완전히 뭐냐면은요 그게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걸 컨셉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최근에 그 소비자 그 교수가 쓴 책에도 그 컨셉 뭐라 그러죠? 컨셉팅 하라? 네, 컨셉팅이 맞아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팅 팅인가요? 컨셉팅? 컨셉팅 하라. 마케팅 팀. 마케팅에서 컨셉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팅이라고 할 겁니다. 그게 그 컨셉팅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포스트 모던에서 공부할 때 포스트 모던의 경향성 딱 해가지고 정말 제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모든 대중의 예술가화. 포스트 모던은 모든 대중들이 각각 자기만의 예술을 해야만 된다라는 게 그걸 제가 30년 전에 읽은 거죠. 30년 전에. 모든 대중의 예술가가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자기만의 컨셉이 없으면은 일단은
여러분 그 뉴욕에 가면은 뉴욕의 쓰레기라는 작품을 파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뉴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좀 나름 잘 건조된 쓰레기를 주워서 아크릴 박스에 담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 모래 쌓듯이 박스에다 쓰레기를 예쁘게 담아요. 이렇게 예쁘게 담아가지고 마지막에 아크릴 쓰레기 얼음도 꽉 차면은 딱 밀봉을 해서 팔았는데 한 10년 전 가격이 250만 원이었어요. 제 생각에 뉴욕의 쓰레기라는 작품이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쓰레기를 1,000만 원, 2,000만 원을 파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왜 작가로서 인정을 받죠? 뉴욕의 쓰레기를 주워서 아크릴 박스에 담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작품이라고 내놓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정말로 똥을 싸서 캔에다 담았어요. 캔을 이중으로 포장했거든요. 예술가의 똥값이 500만 원이 넘어요. 똥만 담았는데. 안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셉팅이에요. 컨셉팅. 그 뭔가 자기만의 컨셉을 만들지 않으면 예술가 사회에서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처럼 나중에 우리가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중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인용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작가가 있어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써놔버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옛날에 누가 했던 문장이야. 나중에 태어나서 인용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그런 말이 있는데 저도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CND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하고 우주 그림 전체 그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거기다 눈동자를 결합시켜서 그 자기만의 우주, 즉 평행 우주론이라는 것을 컨셉을 한 거죠. 컨셉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컨셉을 잡는데 이제 대략 책을 한 10,000권 정도 읽었을 때 저 컨셉이 잡혔거든요. 실제로 저는 독서를 할 때 좋은 컨셉을 잡기 위해 목적이 있었어요. 화가로서. 그 목적을 세우고 정말로 독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이혼을 겪고 시골에 은둔했을 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또 겪어야 되더라고요. 고난을 겪어야 그게 또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컨셉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번개를 맞은 것처럼 등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건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겠구나라는 걸 딱 느꼈거든요. 그 순간에. 그동안 계속 컨셉을 고민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뭘 그릴까? 근데 저걸 그리자고 했을 때 이제 그 순간에 판단이 딱 드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화가들은요. 다른 화가들 그림 보면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컨셉에 점수를 매깁니다. 이건 A 플러스 A, A 마이너스. 이거는 돈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그림은 1,000만 원 이상 못 가겠구나. 이 그림은 1억 이상 못 가. 이 그림은 10억 이상 못 가. 이게 매겨져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제 그림은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될까요? 그만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저 나쁜 시간이 거의 됐죠? 네, 25분까지.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뭐 없어요. 별로. 이게 지금 이세돌의 구단의 인터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네가 인문학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세돌 인터뷰에. 과거에 배운 상식들과 인간의 창의력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인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로 딱 압축이 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의문해야 되고 미래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의문을 가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인간은 바둑의 아름다움을 알고 둔다는 위로를 하고 있다. 아름다움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자, 이걸로 돌아갈게요. 다시 마무리할게요. 나심 탈레브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을 해서 1년 전인가 그게 블랙스완이라는 책이잖아요. 예측해가지고 별명이 노스트라다무스예요. 나심 탈레브의 별명이. 근데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이거 그건 없죠. 넘어가 버렸다. 쏘리. 그거 하다가 여기 보시면 미적 요소가 없는 변화, 문화가 없는 진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책에 있는 핵심 키워드예요. 제가 그걸 뽑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는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 힘없는 근육. 운동하라는 얘기죠. 아무튼 쭉 있죠. 희생 없는 사랑, 뭐 리스크 없는 덕행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제 화가다 보니까 이 문화 없는 진보, 미적 요소 없는 변화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끔 얌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투자 없는 협업. 자기 돈은 투자 안 해. 같이 일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이익만 쉐어링 하려고 그러고 저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앞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도태되는 것이죠. 일단은 이 정도로 강의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느끼는 여러분들 마음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